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건물법 제47조 3항에서 재건축 결의할 때 정할 사항, 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신 사안이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사안이에요. 자, 항상 재건축 하시다가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은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히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 제40조 3항에 이런 재건축 결의할 때 정할 사항 이런 것들은 법문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판결들 그 다음에 사례들 이런 것들 종합해가지고 철저하게 자문을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초기 자금, 비용을 조금 아끼시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안다고 하시는 분 또는 아파트 재건축 같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하시던 분 이런 공공재건축 하시던 분의 어떤 자문 받아가지고 진행하시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합건물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이나 가로주택정비법이나 지역주택조합법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공재건축이고 이런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재건축 같은 이런 민간 재건축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달리 봐야 돼요. 이 달리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판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매도 소송이나 명도 소송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종전의 재건축 결의가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무효 선언이 나버리면 이게 1년 이상 준비해왔던 재건축이 다 뒤집어집니다. 자, 이래서 큰일 나는 경우가 정말 자주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이런 아파트나 주택을 제외한 이런 집합 건물에 대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사전에 자문을 잘 받으셔야 돼요. 철저한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이런 전제하에서 진행하셔야지 급하다고 또는 비용을 조금 아껴서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에게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전혀 다른 현장 두 군데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것도 패소 판결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이렇게 패소 판결을 들고 오시면 이걸 뒤집고 다시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부터 이런 소송이 들어가기 전부터 완비됐었어야 할 절차가 소송에서 지고 나서 다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중간에 소유권 변동도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금융도 일어났죠. 설계도 이미 진행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건축 심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인허가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인허가 신청된 상태에서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돼 버리니까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살릴 수는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자문을 철저히 받으신 다음에 이런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각설하고요. 이게 정말 짧은 그 2주 간격으로 하나는 북부에서 하나는 안산 지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다 패소 판결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응답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사안을 보시고 재건축 결의하실 때 참고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어떤 상가의 재건축 조합 조합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1년 전에 소유자들의 재건축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고 재건축에 대한 비동의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죠. 비동의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 청구 소송 1심 법원은요.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 제47조 3항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또 같은 사항입니다.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저희 조합이 제기한 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고 본 거예요. 저희 조합은 재건축 동의서에 분명히 새 건물 건축에 드는 비용으로 총 200억 원을 명시하였고 소유권 귀속으로 대물보상 받을 경우에 25평원 입주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됐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법원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뿐이지 어떻게 해야지 구체적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법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정해서 인정한 사례들을 모아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셨으니까 결국은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법원이 볼 때 부족해.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본 거예요. 저희 전체 세대가 20세대인데 25평은 16세대만 건축하기로 되어 있어서 법원은 이것이 문제로 갑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이제 주셨습니다. 제가 사안을 조금 변형시켰어요. 당의 현장하고 동일하면 또 그 현장에 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사안은 다 조금씩 지역과 사안은 조금씩 변경시켰습니다. 이걸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례는 전부 다 지역과 그 다음에 사안을 조금씩 다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해당 상가를 제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제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법령을 보실게요. 이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요 사안에서 문제된 것이고 이 질문에도 요거 관련된 것입니다. 요 사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는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결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야 된다. 첫 번째, 새 건물의 설계 개요. 두 번째, 건물 철거 및 새 건물 건축에 드는 비용. 이 비용을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보시는 것처럼 계략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2호에 나와 있는 이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각 구분 소유자가 얼마씩 분담할 것이냐, 이 분담에 대한 사항이 미리 제4호 새 건물 구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내가 헌집을 주고 새 집을 받을 때 어떤 집을 동일한 위치, 동일한 평수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내가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의할 때, 결의 이전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결의 이전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1호부터 4호는 재건축 결의 이전에 먼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보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률 규정은 이 4호가 끝이에요. 이 4호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해야 될 사항이 이 4호 요거에 대해서 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야 된다는 것,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 이건 없어요. 더 부연 설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반 공공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제가 아파트 재건축 자문 고문 변호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조합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그리고 인가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그리고 인가받고, 이런 절차들 밟을 때요.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합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어떤 사업 시행 계획,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제가 보통 한 건마다 뭐 조합 설립이면 설립, 또는 사업 시행 계획이면 계획, 이런 거 갖고 그 시청, 구청 한 30번 이상 들어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런 설계사무소 또는 대관 업무 하시는 분이 수십 번 들락날락 해가지고 거기에 건축과나 인허가처에다가 수시로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을 더 구체화시키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을 다 걸러내고 이런 것들을 상호 스터디하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공공재건축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민간재건축, 집합건물 재건축은 관할관청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여기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법관의 판단에 좌우됩니다. 사전에 공공재건축처럼 수십 번 어떤 스터디를 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공재건축에 있어서는 이런 스터디를 거치기 때문에 예컨대 사업시행 계획 인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한다. 또는 사업시행 계획의 총회에 대해서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거의 승소율이 희박합니다. 제가 조합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승소할 수밖에 없는 게 사전에 이러한 관할관청과 많은 스터디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 판례에서 문제될 여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런 민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스터디나 피드백 조차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 정도는 부족하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다 무효가 돼버린 겁니다. 소급적 무효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통은 저에게 오셔가지고 자문을 통해가지고 서로서로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걸 걸러냈고 이건 분명히 법원에서 문제 삼을 것이다. 이거 수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 거쳐가지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재건축 결의를 받게 되는 절차를 따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구체적인 걸 모르시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사안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습니다. 자, 사안 정리하자면 집합건물법 제47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들로 하여금 재건축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해서 구분 소유권을 매도하고, 이게 보통 현물청산이라 하죠. 이렇게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결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에 있어서 관리처분 계획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제가 단연간 여러 건들을 해보다 보니까 재건축 결의는 결국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는 것이 보통 공공재건축에서는 인가를 받는데,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에서는 인가 절차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자, 판례는요, 이런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3호였죠. 3호. 이런 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런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의 시행 단계에서, 시행 단계 나중 일입니다. 막 철거하고 이럴 때예요.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해야 된다. 언제요? 재건축 결의할 때. 따라서 이러한 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 결의 이전에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합의안은 미리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재건축 실행할 때, 이거 언제예요? 철거하고 막 건물 지을 때예요. 건물 지을 때 다시 합의할 필요 없을 정도로 사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명확하지 않고 단지 200억 정도가 추가된다, 뭐 비용 얼마 든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건축 비용 분담 사항이 모호한 상태에서 재건축 결의 받아봤자 이건 무효라는 것이에요. 즉, 비용의 산출 기준이나 금액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다만 이러한 금액이 불변은 아니에요. 당연히 불변은 아니고 추후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략적인 금액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이긴 하지만 그 금액이 변동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도 최초의 관리처분 인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한 1년 있다가 마지막에 관리처분 총회가 있습니다. 소유권 막 변동할 때예요. 소유권 이전할 때. 마지막 관리처분 총회 때 마지막 관리처분 계획은 최초 관리처분 계획하고 달라요. 조금씩 틀려집니다.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 가지 토지가가 높아져가지고 보상 비용도 많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 바뀝니다. 바뀌는 건 바뀌는 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략적인 금액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요거는 4호였죠. 이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자,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또 있어요. 판례는 미리 현금 청산의 의사를 표시한 소유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물로 받은 소유자들과 이들의 배정된 호실이 부족하면 안 돼요. 내가 헌집을 줬는데 새 집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새 집 필요 없어, 나는 현금 청산해줘, 이런 분들은 그냥 빼도 돼요. 빼도 되지만 내가 실제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은 제외하면, 현금 청산할 분들을 제외하고 현재 있는 소유권 개수와 나중에 있는 소유권 개수가 맞거나 아니면 나중에 있는 소유권 개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적으면 안 됩니다. 내가 헌집을 줬는데 새 집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무효예요. 이러면 재건축결이 무효되는 것입니다. 즉, 대물로 받고자 하는 구분 소유자들은 모두 소유권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사안에서는요, 전체가 26세대인데 16세대만, 일단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16세대.
16세대만 25평 바뀌었다면 나머지 4세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퀘스천이잖아요. 이게 의문이기 때문에 이거 문제 있다라고 법원이 본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됐습니다. 못 받는 것인가? 또는 25평 이외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을 집합건물법 제47조 3항 위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원들이요. 그래서 이러한 법률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 규정 위반한 재건축 결의는 무효,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판례는 집합건물법 제47조 3항 위반으로 위법한 재건축 결의로 보았고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무효로 본 재건축 결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재건축 결의 하자를 보완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재건축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받는 것, 요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제가 법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 1항 세금의 설계 개요. 이거는 거의 문제가 안 돼요. 이건 설계사무소에서 그냥 잘 만들지 않습니까? 이쁘게 잘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두 번째, 이 부분도 문제는 되는데요. 요게 이거로 많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계략적. 이 건축비거든요. 철거 비용, 건축 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등등 수지 분석에 따른 어떤 비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비용들은 사실 계략적으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계략 선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1호와 2호에 있어서는 법원이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항상 문제 삼는 게 3호, 4호예요. 3호, 4호. 여기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이 분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론 이 분담을 위해서는 2호에서 이런 비용 산정이 적법해야 돼요. 적절해야지만 3호의 비용 분담이 나온단 말입니다. 즉 2호에서 이 사업의 수지 분석이 나오고 수지 분석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아 이게 조금 남는다더라. 이게 조금 마이너스는 아니네.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얼마씩만 분담하면 되겠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3호예요. 이런 비용의 분담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내가 헌집을 주고 새 집 살 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되거나 이거는 내가 그 비용 투입 못하면 난 쫓겨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는 이 비용 분담에 대해서 남는 금액이 있다면 이 남는 금액을 내가 취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냐 이런 것들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런 전제 하에서 재건축 결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축 결의의 찬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고 단지 산처럼 그러니까 건축의 대형 비용으로 총 200억 원. 이 200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0억 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를 더 부담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그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 건물 소유권 귀속에 대한 사항.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헌집을 줬는데 보니까 내가 받을 집이 없어. 또는 내가 어떤 새 집을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불투명해요.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재건축 결의를 할 수조차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여기에 대한 명확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 건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헌집을 주면 마땅히 내가 새 집을 받아야죠. 분담금이 얼마가 되더라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불투명하면 적법한 재건축 결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재건축 결의를 했다가는 내가 오히려 새 건물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가지고 결국 소유권을 뺏기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내 소유권을 뺏기는 것, 함부로 뺏어간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호, 4호를 중시하는 거예요. 4호처럼 내가 헌집을 줬을 때 새 집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픽스가 돼야 되는 것이고 자 받을 수 있을 경우에 비용 분담이 얼마냐 이런 3호 이게 명시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됐을 경우에 재건축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게 일관된 판례예요. 어느 하나의 법원만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법원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